저는 오늘 이야기를 매우 특별한 순간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푸틴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이 아닙니다. 시진핑과 악수하는 순간도 아닙니다. 바로 그가 베이징을 떠나는 순간입니다. 러시아 전용기가 중국 하늘을 박차고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방문의 여운은 전 세계를 계속해서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푸틴이 베이징에 왔다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떠났는가입니다. 왜냐하면 베이징에서의 이틀 동안 푸틴은 고립된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하나의 권력 블록의 대표자로 나타났습니다. 매우 주목할 만한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서방 언론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약해지고 있다고 끊임없이 말하는 동안 베이징은 푸틴에게 거의 최고 수준의 예우를 갖췄습니다. 왕위가 직접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인민대회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굵기가 의전구역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의장대가 완전히 도열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떠날 때 호위 차량 행렬의 모습, 비행기가 이륙하는 장면, 중국 언론이 촬영한 각도들, 이것들은 모두 평범한 외교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 선언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중국이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원문에 매우 주목할 만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푸틴이 베이징을 떠날 때 진짜 바뀐 것은 세계가 중러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었다. 저는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번 방문은 두 나라 지도자의 정기적인 만남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문서에 서명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악수 사진을 찍는 것.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외교의 풍경.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방문이 끝난 후 세계가 중러 관계를 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막연한 협력 관계가 아니라 서방 질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기능하는 관계로 저는 이 장면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서방의 시각에서 러시아는 전쟁으로 약해진 나라입니다. 제재를 받고 고립되고 서서히 소모되는 나라. 그래서 서방은 러시아가 결국 굴복하거나 붕괴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에서 푸틴이 보여준 모습은 그런 기대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의 수도에서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으며 수십 개의 협력 문서를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이 중국 언론을 통해 전 세계에 중계됐습니다. 이것이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러시아는 끝나지 않았다. 러시아 뒤에는 중국이 있다. 그리고 이 두 나라가 함께 만들려는 것이 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외교에서 의전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의전은 메시지입니다. 어떤 규모로 환영하고 어떤 장소에서 만나고 어떤 방식으로 배웅하는지 그 모든 것이 세계를 향한 신호입니다. 베이징이 이번에 선택한 의전의 수준은 매우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러시아는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러시아는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합니다. 그 신호가 워싱턴에서 어떻게 익혔을지, 브뤼셀에서 어떻게 익혔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푸틴이 베이징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단순한 방문의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질서가 변화하고 있다는 매우 구체적인 신호였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입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 저는 푸틴이 베이징을 떠나는 장면이 단순한 외교 방문의 끝이 아니라 세계가 중러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순간이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이징이 푸틴에게 거의 최고 수준의 예우를 갖추면서 전 세계를 향해 러시아는 혼자가 아니라는 신호를 보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번 방문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단순한 외교적 만남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푸틴의 방문이
하나의 매우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여전히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 이상 계속되면서 서방은 끊임없이 러시아가 쇠약해지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제재로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군사력이 소모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다. 그리고 결국 러시아는 굴복하거나 붕괴할 것이다. 하지만 베이징에서 푸틴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가 데려온 대표단의 규모를 보십시오. 부총리들이 함께 왔습니다. 장관들이 왔습니다. 에너지 분야 지도자들이 왔습니다. 은행 책임자들이 왔습니다. 방산 산업 관계자들이 왔습니다. 저는 이 명단을 들으면서 즉각적으로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에 단순히 인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장기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서명 준비가 된 협정의 수를 보십시오. 40개가 넘는 합의가 준비됐습니다. 에너지 교통, 금융 기술, 그리고 군사까지. 저는 이 마지막 항목에서 잠깐 멈춰야 했습니다. 군사 협력. 그것은 두 나라가 단순히 경제적 파트너를 넘어서 전략적으로 얼마나 깊이 연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진행자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두려운 부분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더 이상 개별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체 전략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문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시베리아의 힘이 파이프라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러시아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흘러갔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의 가장 큰 에너지 고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를 거부하면서 그 흐름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선택한 방향이 있습니다. 에너지의 축 전체를 중국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시베리아의 힘이가 완성되면 러시아 천연가스는 대규모로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에너지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러시아 경제의 생명줄이 유럽에서 중국으로 완전히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행자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국이 유럽을 대신해서 러시아 경제의 폐 역할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매우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폐는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폐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러시아에게 에너지 수출은 전쟁을 지속하는 자금의 원천입니다. 군사비를 충당하는 수입입니다. 그리고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유지하는 생명줄입니다. 예전에는 유럽이 그 생명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이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의 힘이가 완성되면 그 의존도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역설을 발견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의 새로운 폐가 된다는 것은 러시아에게 구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러시아가 중국에게 더 깊이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러시아는 중국과 대등한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러시아의 에너지를 살 수 있는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이 됐습니다. 서방 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러시아가 중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된 러시아가 위안화 결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러시아가 중국에 점점 더 구조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존이 깊어질수록 두 나라 사이의 협상 테이블에서 누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는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푸틴은 베이징에서 러시아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 방문 자체가 러시아가 중국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방문이 러시아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져다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러시아 뒤에 여전히 하나의 초강대국이 서 있다는 보증이었습니다. 서방이 아무리 러시아를 고립시키려 해도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자 경제 대국인 중국이 러시아의 파트너로 있는 한 완전한 고립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보증이 전 세계를 향해 매우 공개적으로 매우 화려하게 선언됐습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한 나라의 외교 방문이 단순한 인사와 협력을 넘어서 권력의 과시가 될 때 그것은 세계에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번 푸틴의 베이징 방문이 바로 그런 방문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됐는지는 서방의 반응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챕터입니다. 앞서 저는 이번 푸틴의 베이징 방문이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권력의 과시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40개가 넘는 협정, 시베리아의 힘이, 그리고 군사 협력까지 러시아와 중국이 전체 전략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역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고립시키려 할수록 러시아와 중국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려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쟁이 시작된 후 서방이 한 것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를 끊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나토가 군사적 압박을 확대했습니다. 러시아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스위프트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의 목표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압박해서 전쟁을 지속할 능력을 빼앗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러시아가 굴복하도록 만드는 것.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러시아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러시아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유럽 시장을 잃었지만 중국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서방 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됐지만 중국 기술을 찾았습니다. 달러와 유로로 결제하기 어려워졌지만 위안화 결제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중국이 러시아에게 열린 문이 됐습니다. 진행자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국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러시아와 중국을 같은 편으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저는 이 문장이 지금 세계 상황을 거의 완벽하게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 앞에 매우 매력적인 기회가 생겼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다른 곳에 팔 수 없게 된 러시아 석유와 천연가스를 대폭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고객을 잃은 러시아가 중국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광활한 영토와 자원이 중국의 유라시아 전략에 활용될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이 이 기회를 외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중국은 싼 에너지를 확보했습니다. 러시아를 통한 유라시아 연결망을 강화했습니다. 달러 의존도를 줄이는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도 질서에 맞서는 대안 세력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진행자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워싱턴이 이 상황에서 진짜로 우려하게 된 것이 무엇인지입니다. 미국은 단순히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치 않게 중국을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러시아를 압박하는 모든 조치들이 실제로는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러시아 에너지를 차단하자 중국이 싸게 에너지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러시아를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자 중국 중심의 대안 결제 시스템이 빠르게 발전하게 됐습니다. 러시아에 기술 제재를 가하자 러시아가 중국 기술에 의존하게 되면서 중국 기술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얻게 됐습니다. 미국의 대러 압박이 오히려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이 구도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생각했습니다. 냉전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미국의 전략 중 가장 성공적인 것 중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소련과 중국을 분리시킨 것이었습니다.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고 미중 관계를 정상화한 것, 그것이 소련을 전략적으로 고립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반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러시아와 중국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나라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안적 질서가 점점 더 구체적인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러시아와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브릭스가 있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가 있습니다. 이란이 있습니다. 북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 질서에 불만을 가진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가까워지는 것이 하나의 신호를 보냅니다. 미국 중심 질서에 바깥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신호가 전달될수록 더 많은 나라들이 그 공간으로 모여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저는 이 챕터를 준비하면서 외교 전략의 역설에 대해 오래 생각했습니다. 어떤 조치가 의도한 결과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때 그것을 전략적 실패라고 합니다.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서방의 전략이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을 더 강하게 결속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 그것은 전략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서방의 선택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의 침략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결과가 처음 의도했던 것과 너무 다르다면 그 간극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미국이 압박할수록 러시아와 중국이 가까워지는 이 역설. 그것이 지금 세계 질서를 가장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챕터입니다. 앞서 저는 미국이 러시아를 압박할수록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이 더 가까워지는 역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방의 테러 제재가 의도치 않게 중국을 강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저는 그 역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푸틴이 베이징에 머물던 바로 그 시간, 러시아와 중국이 동시에 매우 중요한 무언가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6만 5천 명의 병력이 동원됐습니다. 수천 대의 군사 장비가 움직였습니다. 탄도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잠수함이 출동했습니다. 전투기가 날아올랐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대규모 합동 군사 훈련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 타이밍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푸틴이 베이징에서 시진핑과 만나는 그 순간 두 나라의 군대가 함께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도적으로 설계된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입니다. 그리고 나토입니다. 진행자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만 협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6만 5천 명의 병력, 탄도 미사일, 잠수함 전투기, 이것들이 함께 움직인다는 것이 세계에 보내는 신호는 무엇입니까?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군사적으로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의 협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것을 군사 동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진행자가 이 부분을 매우 날카롭게 분석했습니다. 베이징은 이것이 나토와 같은 공식적인 군사동맹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군사동맹을 선언하면 어떻게 됩니까? 즉각적으로 긴장이 폭발합니다. 미국과 서방이 더 강력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결 구도가 고착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선택한 방식은 다릅니다. 깊은 협력. 하지만 전략적 회색지대 유지. 저는 이것이 중국 외교의 매우 특징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강하게 선언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권력의 균형을 바꿔나간다.
이 방식이 왜 그토록 효과적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명시적인 군사동맹은 상대방이 대응하기 쉽습니다. 명확한 표적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모호한 회색지대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동맹이라고 부를 수 없으니 동맹에 대한 대응 전략을 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6만 5천 명의 합동훈련은 분명히 나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것을 나토를 겨냥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모호성이 오히려 상대방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은 확실한 위협보다 더 다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군사훈련이 담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생각했습니다. 훈련의 타이밍입니다. 푸틴이 베이징에 있는 동안 진행됐다는 것. 그것은 이 훈련이 단순한 정례 군사 훈련이 아니라 이번 정상 방문과 연결된 매우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외교와 군사가 하나의 연결된 메시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협력 문서에 서명하고 악수합니다. 동시에 양국 군대는 합동훈련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푸틴이 떠난 후에도 훈련은 계속됩니다. 진행자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방문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동맹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현대 강대국 경쟁의 새로운 문법을 생각했습니다. 예전의 동맹은 명확했습니다. 조약이 있고 서명이 있고 공식적인 선언이 있었습니다. 나토처럼 하지만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만들어가는 관계는 다른 문법으로 쓰여 있습니다. 공식 동맹 선언 없이 실질적인 동맹 수준의 협력을 구축합니다. 군사 협력이라고 부르지 않으면서 군사적으로 함께 움직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그것을 동맹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수준이 됐을 때 그것은 이미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워싱턴과 브뤼셀을 가장 당혹스럽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명확한 적을 상대하는 전략은 있습니다. 하지만 모호한 적을 상대하는 전략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네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6만 5천 명의 군사 훈련이 나토를 향한 메시지라면 나토는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이것이 위협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훈련입니까? 이것이 동맹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협력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자체가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이 얼마나 정교한지를 보여줍니다. 총성이 아니라 훈련으로, 선언이 아니라 행동으로, 동맹이라는 단어 없이 동맹의 현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지금 베이징과 모스크바가 함께 쓰고 있는 새로운 지정학의 문법입니다. 마지막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매우 무겁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들여다봤습니다. 푸틴이 베이징을 떠나는 장면이 단순한 외교의 끝이 아니라 세계가 중러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순간이었다는 이야기, 이번 방문이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권력의 과시였다라는 이야기, 미국이 압박할수록 러시아와 중국이 더 가까워지는 역설의 이야기, 그리고 6만 5천 명의 합동 군사훈련이 나토를 향해 보낸 메시지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가장 본질적인 결론을 꺼내놓으려고 합니다. 푸틴의 비행기가 베이징 하늘을 떠났을 때 세계는 이미 다른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프로그램 전체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번 방문이 끝난 후 세계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리고 그 답을 찾으면서 진행자가 매우 중요한 분석을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세계의 유일한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전략적 위치가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세계에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러시아가 있습니다. 중국이 있습니다. 브릭스가 있습니다. 상하이 협력 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라시아 에너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국의 궤도 바깥에서 작동하는 또 하나의 권력극입니다. 진행자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계는 더 이상 단극 체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권력 중심이 나타날 때 전 세계적 대결의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저는 이 경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극 세계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나라가 너무 많은 것을 결정한다는 것. 그리고 그 결정이 항상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다극 세계에도 다른 종류의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강대국들이 서로를 견제하고 경쟁하는 상황. 어느 하나도 완전히 이기거나 완전히 질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그 균형이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상황. 역사는 다극체제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그 가장 비극적인 사례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패턴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1위 자리를 잃지 않는 것. 지금까지 구축해온 세계 질서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 중국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의 규칙을 다시 쓰는 것. 미국 중심 질서가 아닌 다극 질서를 만드는 것. 러시아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립에서 벗어나는 것. 소련 해체 이후에 굴욕을 되돌리는 것. 유럽이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안보와 경제적 안정이 이 강대국 경쟁 속에서 위협받는 것. 그리고 아시아가 있습니다. 초강대국 경쟁의 한가운데로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힘들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충돌하고 타협하느냐가 앞으로 수십 년의 세계 역사를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마지막에 꺼내놓으려고 합니다. 푸틴의 베이징 방문이 끝난 후 세계는 협력으로 향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냉전으로 향할 것인가? 진행자가 이것을 매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가장 정직한 답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이해하려면 베이징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이해가 있어야만 각자의 나라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입니다. 미국의 동맹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최대 교역, 상대국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와도 경제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또 다른 변수를 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작동하는 세계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선택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진행자가 오늘 프로그램을 이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푸틴의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남은 것은 단순한 외교의 기억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진행자가 가장 걱정스럽게 말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새로운 시대가 인류를 협력으로 이끌 것인지 아니면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새로운 냉전으로 이끌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불확실성이 지금 세계의 가장 솔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프로그램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역사의 전환점은 항상 그 당시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 순간이 중요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푸틴의 베이징 방문이 그런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총성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의 서명식으로, 합동 군사 훈련으로, 그리고 하나의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조용한 시작이 어쩌면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